그때가 2019년 10월이었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죠.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김치가 기름에서 지글지글 볶이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어요. 빨간 김치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서 매콤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 챙겨주고 동네 산책도 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지만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마음이 허전했는지 아들 생각이 자꾸 났어요. 미국에서 혼자 사는 39살 아들 말이에요.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고 파를 썰어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언제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까? 벌써 몇 년째 같은 생각의 반복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영자야. 나야 순덕이. 순덕이는 제 30년 지기 친구예요. 같은 아파트 동에 살면서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였죠.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아, 순덕아. 뭔 좋은 일 있어? 목소리가 완전 들뜬 것 같은데? 영자야, 너희 아들 아직 총각이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고? 응,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 아들 얘기를 해? 뭔가 예감이 좋았어요. 순덕이가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낼 때는 보통 좋은 소식이 있을 때였거든요. 내가 정말 좋은 여자 하나 알거든.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인데 조건도 좋고 인품도 훌륭해.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꽉 잡았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죠. 아들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랬거든요. 39살인 아들이 아직 총각이라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어떤 애인데? 자세히 말해봐, 자세히. 기대감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키 165에 늘씬하고 얼굴도 정말 예뻐. 성격도 온순하고 착해. 그런데 나이가 좀 35살이야.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39살인데 35살이면 나름 적당한 나이 차였거든요. 어머 좋네. 35살이면 딱 좋은 나이 아냐?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어 할까?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애가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뭔데?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 까다로운 조건은 아닐까 싶어서. 이 애가 좀 신중한 편이래. 첫 만남은 아이들끼리만 하고 싶어 해. 부모들은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하자고 하더라고. 뭔가 이상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도 괜찮지. 요즘 애들이 다 그런가 봐. 한번 만나보자고 해봐. 정말 괜찮은 애라면서. 응, 진짜 괜찮은 애야. 좋은 대학 나왔고 회사도 대기업이야. 외모도 정말 빼어나고 집안도 괜찮아. 좋은 조건의 대기업이라니. 제 마음이 완전히 들뜨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럼 정말 좋은 애네. 그럼 언제 만날까?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장소는 호텔 로비 커피숍으로 하자. 거기 분위기도 좋고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잖아. 좋아, 좋아. 그럼 내가 아들한테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김치찌개는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빨간 국물 위에 기름방울들이 동글동글 떠 있었어요. 젓가락으로 저어주자 김치 향이 더욱 진하게 퍼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됐으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국물을 살짝 맛봤어요. 짭짤하면서 칼칼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죠. 평소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날 저녁 뉴욕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차를 계산해서 아들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아,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여기는 저녁 7시예요. 막 집에 들어왔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 맞추기가 항상 어려웠어요. 한국이 낮이면 뉴욕은 밤이고 참 복잡했죠. 아들아, 엄마가 정말 좋은 여자 하나 소개해 줄까 하는데. 또요? 엄마,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벌써 몇 번의 소개팅 실패가 있었거든요. 이번엔 정말 다르다니까. 키도 크고 예쁘대. 나이도 35살이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녀.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조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진 있어요? 순덕이가 보여줄 거야. 한 번만 만나봐. 정말 괜찮은 애라니까. 싫으면 말고.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한국 갈 때 한 번 봐요. 마음이 쿵 뛰었어요. 언제 와? 다음 달에 출장 겸해서 한국 갈 예정이에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때 만나자. 엄마가 다 준비할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39살에 이런 소개팅도 좀 그렇고. 무슨 소리야? 좋은 인연이면 나이가 뭐가 중요해. 더 늦기 전에 만나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우리 아들 소개팅 있어.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또, 이번엔 어떤 애야? 순덕이가 소개해준 애인데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서울대의 삼성전자야.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조건은 좋네. 그런데 너무 기대하지 마. 지금까지 몇 번 실패했잖아. 이번엔 다를 거야. 느낌이 완전 좋아.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의 결혼, 예쁜 며느리, 손자, 손녀를 안아보는 것. 그 모든 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한 가을밤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한 밤이었죠.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한 상상만 했어요. 예쁜 며느리가 와서 저희 가족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이게 악몽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죠. 병원 침대에서 그때를 회상하니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들이 한국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죠. 뭘 입을지부터 고민이었어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보냈어요. 이 옷 저 옷 꺼내보며 거울 앞에서 맞춰보고 결국 연보라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또 안 되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남편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여보, 넥타이 어떤 걸로 할까? 짙은 파란색으로 해요. 너무 튀지 않게. 남편도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도착한 건 약속 시간 30분 전이었어요. 호텔 입구에서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문지기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로비로 들어서자 정말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나며 발걸음 소리를 은은하게 울려주었죠. 와, 역시 5성급 호텔이구나. 남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커피숍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원두 볶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저희는 아들이 올 때까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기다렸어요. 웨이터가 다가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뭘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커피를 기다리면서 계속 입구 쪽을 쳐다봤어요.
언제 아들이 올까? 그 여자애는 어떻게 생겼을까? 10분 후에 아들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제 아들이었죠. 어머, 우리 아들이다.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뒤로 누군가가 따라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어머나 정말 예쁘네.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165cm 정도의 키에 긴 생머리가 등 중간까지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살짝 분홍빛이 도는 립글로스가 자연스러웠어요. 그 여자애. 민정이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카푸치노를 주문했어요. 멀찍이서 봐도 우아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앉는 자세부터가 품이 있어 보였죠. 순덕이와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순덕아, 정말 괜찮은 애 같다. 키도 크고 예쁘고. 그렇지? 내 눈은 믿어도 돼. 순덕이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멀찍이서 보니 아들이 그 애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정이라고 해요. 목소리가 참 곱더라고요. 마치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소리처럼 맑고 깨끗했어요. 멀리서도 들릴 만큼 또렷했죠. 저는 김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들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화사하게 웃을 때마다 주변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보통 내성적인 편인데 그날은 말도 많이 하고 웃기도 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두 사람이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는 거야? 저는 궁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잠깐 후에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잠깐 호텔 라운지에서 더 대화해 볼게요.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겠죠? 순덕이와 저는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은 분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정말? 어떤 애야? 마음에 들어. 내 대화도 잘 통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순덕이가 제 팔을 꼬집으며 속삭였어요. 영자야, 잘 됐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할 수도 있겠어. 아직 첫 만남인데 뭔 결혼 얘기야. 남편은 현실적이었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들과 민정이는 계속 만났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아들이 연락을 주었어요. 엄마, 오늘도 민정 씨와 만났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성격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좋은 소식만 들려왔어요. 2주 후에는 엄마, 민정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드디어 상견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말? 그럼 언제 할까? 다음 주말에 어떠세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좋지, 좋고 말고. 엄마가 다 준비할게.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기대감과 설렘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2020년 1월 18일 토요일이었죠. 그날이 얼마나 추웠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매서운 겨울이었어요. 상견례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분주했어요.
어떤 한정식집을 예약할까, 뭘 입을까, 선물은 뭘 준비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장소는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집 궁으로 정했어요. 1인당 18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하는 곳이었어요. 상견례 장소로는 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정성스럽게 말렸어요. 평소보다 1시간은 더 걸렸죠. 옷장에서 제일 좋은 정장을 꺼냈어요. 진한 네이비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밍크 코트를 준비했죠. 거울을 보니 품이 있어 보였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남편도 평소와는 다르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여보, 정장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안 입어서 그런가 봐. 남편은 검은색 정장에 진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선물도 준비했어요. 민정이 어머니를 위해 명품 스카프를, 아버지를 위해서는 좋은 넥타이를 준비했죠. 한정식집에 도착한 건 약속 시간 15분 전이었어요. 궁이라는 간판이 고풍스럽게 보였어요. 입구부터가 전통적인 분위기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좌식 테이블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 전통 그릇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직원이 안내해 주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미리 준비해 드렸습니다. 방은 아담하면서도 고급스러웠어요. 한지로 만든 조명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죠. 10분 후에 사돈 쪽에서 오셨어요. 문이 열리면서 민정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그 뒤로 민정이 부모님이 들어오시는데 첫인상이 좀 의외였어요. 민정이 어머니는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수수하지만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나름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죠. 그런데 민정이 아버지를 보고 좀 놀랐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대머리에 오래된 양복을 입고 계셨어요. 양복이 좀 낡아 보였고 넥타이도 색이 발해 있었죠. 뭔가 생활이 어려우신 것 같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님. 제가 정중하게 인사드렸는데. 아,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목소리도 작고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안내해 드렸는데 사돈 아버지는 계속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이곳으로 정했어요. 남편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말했는데. 그런가요? 역시 짧은 대답.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메뉴를 보여드릴까요?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저희가 미리 주문해 놨어요. 궁중 요리 코스로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사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돈 아버지께서 메뉴 가격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이거 얼마예요?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시길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제서야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색색깔의 나물들, 갓 구운 생선구이, 끓는 된장찌개. 상이 가득 차올랐어요. 많이 드세요. 제가 권했는데. 저희는 평소에 많이 안 먹어서요. 사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서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더라고요. 젓가락으로 조금씩 건드리기만 하시고.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냥 평소 식습관이 그래서. 뭔가 어색했어요.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민정이가 어릴 때부터 참 착했어요? 사돈 어머니께 물어봤는데. 글쎄요. 그냥 그랬어요. 대답이 성의가 없었어요. 어떤 걸 좋아해요? 별거 없어요. 질문을 해도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사돈 아버지였어요.
남편이 대화를 시도해도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떤 일 하세요? 그냥 하는 일 있어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시더라고요. 취미가 뭐세요? 없어요. 평소에 뭐 하며 지내세요? 그냥 있어요. 남편이 계속 대화를 시도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도 계속 어둡고 부정적이었어요. 뭘 물어봐도 고개를 살짝 저으시거나 글쎄요라고만 하시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상견례인데 이렇게 소극적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때 민정이가 화제를 바꿨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핵심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사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요? 네, 너무 크게 안 하고 싶어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딸의 결혼인데 간단하게. 하객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희는 50명 정도요. 50명? 저희는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질문에 사돈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희는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그 순간 제 머리가 띵했어요. 형편이 어렵다고요? 네, 많이 준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예단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도 죄송한데 준비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점점 이상해졌어요. 딸 결혼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한다고.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이게 정상인가? 혼자 중얼거렸죠.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사돈 부부가 뭔가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뭔가 불편해 보이시는데 제가 물어보니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대화다운 대화가 전혀 없었어요. 사돈 쪽에서는 계속 죄송하다,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시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도 저희가 낼게요. 제가 말하자 사돈 어머니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저희가. 하지만 지갑도 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선물을 드렸을 때도 이거 별거 아니지만 명품 스카프와 넥타이를 드렸는데 아, 이런 것까지. 죄송해요. 받으시면서도 미안해 하시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도 어색했어요. 그럼 결혼 준비는 천천히 상의해봐요. 네, 그렇게 해요. 인사도 대충 하고 가시더라고요. 차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대화가 전혀 안 통하더라. 특히 사돈이 너무 부정적이야. 표정부터가. 집에 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오늘 상견례 어땠어? 어떻게 봤어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아들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 부모님이 좀 조용하시긴 하더라. 조용한 정도가 아니야. 대화가 안 통해. 성격이 내성적인가 봐요. 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가 봐. 아무것도 준비 못한다고 하시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죠.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아, 결혼은 양쪽에서 함께 하는 거야. 엄마, 너무 따지지 마세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집안 사정이 어려운가 보다고만 생각했죠. 진짜 충격적인 건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어요. 상견례 후 일주일 만에 아들이 청혼했어요. 2020년 1월 마지막 주였어요. 갑작스럽긴 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이해할 만했죠. 엄마 민정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벌써?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3월에 결혼식 올리려고요. 3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급한 것 아니야? 괜찮아요. 간단하게 할 거니까. 또 간단하게라는 말이 나왔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2월 첫째 주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됐죠. 첫 번째 충격은 혼수 준비 때였어요. 유명 백화점 혼수 전문 매장에 갔어요. 어머니,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민정이 어머니께 물어봤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할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또 간단하게. 제 머리가 띵했어요. 간단하게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요?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러워서요. 혼수 매장을 돌아보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불 세트 코너에서 150만 원짜리 명품 이불 세트를 보며 민정이가 말했어요. 이거 너무 비싸네요. 마트에서 사면 10만 원이면 되는데. 명품을 보고 마트 이불과 비교하다니. 괜찮아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결국 또 저희가 부담하게 됐어요. 수건, 베개, 이불, 침구류. 하나하나 고를 때마다. 이거 얼마예요? 민정이 어머니가 계속 가격만 물어보시더라고요. 78만 원입니다. 어머 비싸네요. 그럼 대안을 제시하시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혼수 준비만 1,500만 원이 들었어요.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가전제품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냉장고는 어떤 걸로 하실까요? 800만 원짜리 대형 냉장고를 보며 너무 비싸네요. 꼭 이렇게 큰 거 해야 해요? 하지만 대신 뭘 사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결국 가전제품도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총 3,200만 원이 들었죠. 웨딩홀 예약할 때는 더 어이없었어요.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 갔어요. 하객 수는 어떻게 되세요? 신랑 쪽 200명 정도 되고. 그때 사돈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희는 50명 정도요. 많이 부르지 않아요. 200대 50. 이게 말이 돼요? 결국 웨딩홀 비용 전체를 저희가 부담했어요. 7천만 원이었어요. 코스 요리도 1인당 12만 원짜리로 정했죠. 예단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도 저희가 준비하기는. 딸 결혼 예단도 못 준비한다고요? 시계, 목걸이, 반지. 다 저희가 준비했어요. 예물 시계만 3천만 원이었는데 결국 아들은 받지도 못했어요. 추가로 800만 원이 들었죠. 계산해 보니 결혼 준비비만 총 1억 2천만 원이 들었어요.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바닥났죠. 신혼집 마련할 때는 더욱 충격이었어요. 강남 아파트 34평을 전세로 구했어요. 전세금이 11억 원이었죠. 전세금은 어떻게 분담할까요? 당연히 반반 할 줄 알았는데 저희는 준비한 게 없어서요. 11억 원을 저희가 다 부담하라고. 집 보증금은 좀 큰 돈인데.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전세금 전액을 저희가 부담했어요. 가구, 가전, 인테리어까지 추가로 2,500만 원이 더 들었어요. 총 1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14억을 한쪽에서만 부담하다니.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2020년 3월 21일 토요일이었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웨딩홀에 도착해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신부 대기실에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젊은 여자들이 20명도 넘게 와 있었어요. 진짜 예쁘다. 와, 신랑이 완전 잘생겼던데? 결혼식장 엄청 크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상했어요. 하객이 50명이라고 했는데 신부 대기실만 봐도 50명은 넘어 보였거든요. 피로 연장을 확인해 봤는데 테이블이 12개나 세팅되어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 10명씩 앉으면 120명인데 웨딩 플래너에게 물어봤어요. 신부 쪽 하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확인해 보니 118명 정도 되시네요. 50명이라더니 118명? 2배가 넘었어요. 즉시 사돈 어머니를 찾아가서 따졌어요. 어머님, 하객이 118명이라는데요. 아, 그게 친구들이 꼭 오겠다고 해서 처음에 50명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해결책은 없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빨리 끝났어요. 30분 만에 모든 게 끝나더라고요. 식 자체는 간단하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피로연에서 진짜 문제가 시작됐죠. 신부 쪽 하객들이 음식을 포장해 가기 시작했어요. 어머, 음식 맛있네요. 이거 좀 싸가도 돼요?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포장해 가는 하객들을 처음 봤어요. 일회용 용기까지 가져와서 불고기, 갈비, 새우, 닥치는 대로 포장하더라고요. 웨딩 플래너가 당황해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축의금 정산이었어요. 신부 쪽 하객이 118명이었는데 축의금은 총 590만 원이에요. 하객 한 명당 평균 5만 원.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게다가 음식값이 원래 예상보다 120만 원이 더 나왔어요. 하객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요. 호텔에서 추가 비용 280만 원을 요구했어요. 또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거였어요. 사돈 어머니한테 따졌어요. 어머님,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결국 또 저희가 부담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보, 우리 완전히 당했어. 14억 써놓고 축의금은 590만 원? 게다가 음식까지 포장해 가고. 이런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결혼 한 달 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사돈 어머니가 새 벤츠에서 내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차 바꾸셨어요? 아, 네. 경차가 고장나서. 분명히 결혼 준비할 때는 낡은 경차를 타고 다니시더니 갑자기 벤츠. 새 차 좋으시겠어요? 그냥 중고로 샀어요. 하지만 번호판을 보니 새 차였어요. 뭔가 이상했죠. 집에 와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결혼 준비할 때는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하더니. 그런데 며칠 후 민정이를 강남역에서 우연히 봤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민정아, 가방 예쁘다. 언제 샀어? 아, 이거요? 어제 샀어요. 혼수 준비할 때는 10만 원도 비싸다고 하더니. 비싸지 않았어?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옷도 전부 명품이었어요. 고급 브랜드 재킷, 명품 신발, 유명 브랜드 벨트. 옷들 다 예쁘네. 어디서 샀어? 백화점에서요. 평소에 명품 좋아해서요.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완전히 속았어. 왜? 민정이가 명품만 입고 다녀. 비싼 가방도 사고. 그럼 돈이 있다는 얘기네. 당연하지. 그런데 왜 결혼 준비는 한 푼도 안 냈을까? 심지어 아들 예물 시계도 안 줬잖아.
그때야 깨달았어요. 완전히 당한 거라는 걸. 아들을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들을 통해서였어요. 엄마, 장모님에 대해 좀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뭐가 이상해? 장모님이 원래 땅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투자? 강북 지역에 빌라를 2채 사셨대요. 땅 판 돈으로.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빌라 2채? 그럼 몇 억의 재산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야? 머리가 띵하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장인어른도 결혼하자마자 경차를 팔고 벤츠를 새로 사셨대요. 결혼식에 오래된 양복을 입고 왔던 그분이 벤츠를.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돈이 없다고 거짓말해서 우리가 14억을 쓰게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들은 벤츠 사고 부동산 투자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얄미웠어요.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봤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들에게 따져봤지만 엄마,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해요? 아들마저 그런 식으로 나오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죠? 지금 아들 부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에요. 그래도 어쨌거나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아들 말로는 민정이가 착하고 자기를 잘 챙겨준다고 해요. 노총각이었던 아들의 첫 결혼이라 저도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39살까지 혼자 지낸 아들이니까 이제라도 가정을 꾸렸다는 게 다행이긴 해요. 지금도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을 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니들은 잘 지내니? 괜찮아요. 재미있게 잘 지내요.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와요. 근데 이게 무슨 꿍꿍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안부가 궁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제가 배운 교훈은 이거예요. 병원 침대에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정리해봤어요. 첫째, 결혼 준비할 때 한쪽에서만 모든 것을 부담하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둘째, 돈이 없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셋째, 아무리 자식을 위한 일이라도 선을 지켜야 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죠. 지금도 가끔 후회해요. 그때 좀 더 꼼꼼히 확인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얄미운 건 지금도 사돈들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벤츠 타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14억을 우리한테서 뽑아내고는 본인들은 부동산 투자에 새 차.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해요. 특히 노총각 아들 첫 결혼에서 이런 일 겪으신 분 계실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런 사돈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공감해 주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돈들이 계획적으로 우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가족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참고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연락 올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지만요. 저도 이런 일이 다른 분들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노총각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욱 조심하셨으면 해요.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특히 돈 문제는 더욱 그렇고요. 따뜻한 보리차를 마지막으로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조언이 정말 필요해요. 댓글로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